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농구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카르타고의 멸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의 조치가 너무나 가혹했다. 제노사이드 수준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 공화정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로마는 팽창할 때 강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서 농구 2권 23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로마는 다른 국가를 처벌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조치를 회피했다. 강력한 세력으로 자유를 구가하던 도시를 심판할 경우에는 그들을 전멸을 시키든지 호의를 베푸든가 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카르타고에 대해서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한번 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니발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로마는 카르타고를 국가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니발을 로마로 압송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호의를 베푼 바가 있고, 또 그 50년 후에 멸망 당시에는 로마를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로마의 절제 정신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와의 전쟁, 그러니까 아시아 전쟁 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승리 전에 제출한 협상안을 승리 후에도 똑같은 걸 제출했고, 또 시리아 제국이라든 이런 걸 국채는 살려두었습니다. 땅은 좀 뺐더라도. 그리고 그 나라의 영속성을 인정해주고 존중을 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종결시켰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카르타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조치가 취해졌다. 패배한 국가를 유기시키고 또 동맹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멸망은 로마의 절제 정신이 소멸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인덱스하게 살펴보면, 요게 옛날에 카르타고와 로마와의 어떤 지도입니다. 원래 빨갛게 된 게 로마고 좀 파랗게 된 게 카르타고였습니다. 이 섬도 원래 카르타고였는데 1차 포에네 전쟁 때 뺏겼고, 그리고 스페인 이거는 한니발 전쟁 때 뺏겼습니다. 마지막에 3차 포에네 전쟁 때는 요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도 실제로 누미디아 왕국에 계속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정확한 구도를 보여주면 이렇게 로마가 빨간 걸로 둘러싸고 있었고, 여기는 누미디아 왕국이 카르타고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곰곰 생각해 보면 카르타고가 전쟁이 지고 쪼그라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물류와 공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는데, 물론 군사적 정치적으로는 왜소해진 건 맞습니다. 그 힘은 상실했지만은 아프리카와 헬레니즘 세계의 무역 이걸 중개를 하고, 또 카르타고는 물건을 팔 게 많았어요. 농업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었고, 지금하고 기후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토양이 굉장히 좋아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좋아서 밀이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특산물을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업도 발전해서 무기라든지 갑옷, 또 사치품 이런 걸 잘 만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태평양 전쟁 후에 일본을 생각하면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깡그리 망했지만 그 후에 부활해서 한때는 록펠러 재단이 빌딩도 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번성하는 상황이 카르타고도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르타고 사람들도 1, 2차 포에네 전쟁에 지고 나서 전쟁에는 신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 안 하려고 로마와 가급적 충돌을 안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약 의무를 빠짐없이 준수했고, 또 한니발이 부추기면서 아시아 전쟁 이런 때 카르타고를 동원하려 해도 그에 상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식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평화를 구가하다 번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앞에 군항이 있고 일반 항이 있고 인구가 적을 때는 9만, 많을 때는 80만인데 한 4, 50만 정도 인구는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요거는 입체적으로 본 거고,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항이 있고, 여기 일반 민간항이 있고,
여기 이제 사원들이 있고, 뭐, 스테디움 이런 게 있고, 여기는 공동묘지, 또 공장 이런 건 이쪽에 있었다고 그러답니다. 그래서 무역항으로서의 그 전해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카르타고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누미디아 마시니사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키피오와 아프리카누스의 협력함으로써 한니발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 도움으로 누미디아 왕에 봉해지는데 그 로마의 그 속마음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정오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카르타고와 협상을 했다는 걸 잘 알고 자기가 카르타고를 공격하고 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로마한테 점수를 딴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카르타고를 공격을 합니다. 또 자마 협정이 로마의 성인 없이는 전쟁을 못 하도록 했어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면 여기서는 전쟁을 못 하네 계속 밀릴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뺏어가지고 점점 누미디아 왕국의 영토를 넓혀가는데 누미디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영토가 늘어나고 또 그 당시에 수렵하고 목축하던 사람을 그 농지에 정착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왕국이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카르타고는 자기는 직접 전쟁을 할 수 없고 로마에 항상 중재 요청을 합니다. 이거 자꾸 누미디아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쟁 직접 못하니까 당신이 좀 막아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시니사는 또 그럽니다. 원래 아프리카는 누미디아 땅이었다. 원래 카르타고 땅이 됐냐? 카르타고 사람도 이주민 아니냐? 원래 우리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항상 강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는 그게 얼토당토 안 한 소리를 알면서도 누미디아 편을 듭니다. 그래 아니면 오히려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카르타고 땅을 잠식해 들어가는데 카르타고 땅 한 6분의 1을 잘라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그 누미디아 왕국 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됐겠죠. 계속 번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90세에 죽었는데 이렇게 높이가 21m가 되는 큰 영묘를 조성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왕이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카르타고가 계속 악유를 하게 되니까 로마는 다시 국경조정위원회를 파견을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단장을 카토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엄격하고 로마의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80이 넘었습니다. 한니발 전쟁 초기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 그 당시에 전쟁의 참상이란 고통 이런 걸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르타고에 대한 정오심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 봐야 됩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잘 사는 꼴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카르타고 와보니까 이놈들이 너무 잘 사는 거야. 부하 사치가 넘쳐나고 무기 장비가 쌓여 있고 또 조선소에 가보니까 배를 만드는다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카르타고의 잠재력을 느낍니다. 또 불안감도 느껴요. 왜냐면 이거 가만히 놔뒀다간 이놈들이 나중에 로마를 잡아먹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고 나서는 카르타고를 멸망시켜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연설, 뭐 사회복지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할 때도 마지막에는 카르타고는 멸망되어야 한다 이 소리를 계속 외쳤다고 합니다. 자꾸 떠들다 보니까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로마는 공화정을 민주정을 하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키피오 나시카였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카토를 본받아 가지고 연설 때마다 카르타고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 사람 논의는 뭐냐면 우리 로마 공화정에는 카르타고란 매기가 필요하다. 카르타고라는 오래된 적이 사라지면 로마가 오만해지고 로마의 덕이나 기강이 쇠퇴해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로마가 약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의 적이 저 정도 만만한 적은 갖고 있는 게 로마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고 온건한 대외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주장한 거는 카르타고는 이제 전쟁과 멀어진 나라다. 이미 상업국가로 전환한 나라다.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과 이 상업도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전쟁하고 저는 돈 내고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BC 152년에 그 카르타고를 방문해서 국경 분쟁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그 마시니사를 보고 물러나도록 하면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 원로원에서 이 사람 혼자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온건한 외교 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레피두스라는 원로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프린캡스였어요. 원로원 의원 중에서 제일 먼저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미국으로 따면 하원 의장 정도 되는 사람이 항상 스키피오 나시카를 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BC 152년에 죽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마케도니아에 내가 페르시아우스 왕의 숨겨진 아들이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선전선동하면서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걸 해결한다고 마케도니아에 간 사이에 여기 카르타고에 대한 전쟁의 계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카르타고 전쟁을 계리한 힘은 가토의 말도 있었겠지만은 로마 장군과 경제인들의 욕망이라고 봐집니다. BC 152년에 카르타고는 전쟁 배상금을 50년에 걸쳐 내던 걸 다 완부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전쟁 배상금을 안 물어도 되는 거죠. 황금알을 낳던 거기가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안 갖다 주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금알을 이제 더 이상은 생기고, 그럼 배를 갈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거죠. 또 장군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면 성전의 명예가 있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르타고는 군사력이 약화된 거 다 알고 있고, 또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대상이라 장군들은 전쟁을 하고 싶어하고, 경제인들도 카르타고가 저렇게 무역이 번성하고 중개무역을 잘하고 또 금융업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저놈들이 하는 거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없어지면 우리가 더 부유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카르타고를 없애자는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비우스 같은 역사학자는 전쟁이 계리 전에 로마 원로원의 다수가 전쟁 쪽으로 이미 기울어 있었다, 이런 평을 내립니다. 이제 카르타고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BC 151년에 오로스코파 전투란 게 벌어진데, 이거는 카르타고와 마시니사의 전쟁입니다. 마시니사가 또 카르타고로 쳐들어온 겁니다. 카르타고 가장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 오로스코파라는 지역인데, 강도 흐르고, 그러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카르타고는 너무나 큰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방해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병력을 동원해요. 25,000명 보병에 400명의 그 기마병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데, 마침 마시니사가 오래 집권하다 보니까 불만 세력도 있어서 한 6,000명이 누미디아 기병도 도와주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 당시에 카르타고는 로마에 대한 배상금을 100% 물었기 때문에 이 자마 협약이 종결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는 져요. 왜냐하면 오래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마시니사한테 꼴린 겁니다. 마시니사는 소규모 전투에 져주는 척 하면서 카르타고군을 점점 더 척박한 땅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물과 식량을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 포위당했으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카르타고군은 뭐 상황은 지나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마시니사의 누미디아군은 보급이 잘 됐어요. 로마한테 배워서 그런지 로지스틱스 이런 게 훨씬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봐도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전쟁할 줄 모르는 나라가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또 암묵적으로 로마가 사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스키피오 나시카가 가서 조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다시 공개한 거 보면 누가 사주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전쟁이에요. 그때 이 전쟁에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참관을 합니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는 옛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양손자입니다. 또 마케도니아 전쟁의 영웅인 파울루스 아이밀리아누스가 진짜 아버지고, 그런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계속 이 전쟁을 참관하면서 있었다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정사인 로마가 사주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정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마시니사는 카르타고 공격하는 행동을 되풀이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로마는 이제 이 오로스코파 전쟁을 로마의 승인 없이 카르타고가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전쟁선언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오로스코파 전투는 카르타고가 패배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방어 전쟁입니다.
패배한 전쟁에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억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우리도 선거할 때 그 선거에 패배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긴 사람이 좀 부정한 방법을 이겼으면 그 부정한 방법 문제 삼아가지고 이 자리를 내놓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문제 삼는 게 좀 이상한데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방어 전쟁이고 패배한 전쟁에서 책임을 물어서 로마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억지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는 거의 수긍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쪽 갑이니까 어린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금을 가지고 그 총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 몰자를 내놓은 로마 요구에 승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함이라든지 투석기 2,000대 그리고 무구, 갑옷이나 방패 이런 거 20만 벌을 로마에 넘깁니다. 그리고 로마가 인질도 내놔라. 너그 귀족 자녀들 한 300명 인질 내놔라. 그것도 내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로마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무기 인질을 인도하자 또 너가 카르타고를 버리고 항구를 떠나서 내륙으로 한 10마일 옮기라. 그러니까 이 도시를 버리라는 거죠. 너는 사막 쪽으로 가라. 이제 이런 명령을 하니까 그때는 카르타고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구석이 없다. 하면서 협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도 전쟁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제 분노한 카르타고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하고 귀국한 사절들을 다 추행을 합니다. 귀국 사절도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반은 도망치고 반이 돌아오는데 반은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죽을 줄 알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 무기를과 인질을 넘겨주자고 주장한 평화주의자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카르타고 시내에 머물고 있던 로마인, 이탈리안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로마한테 이야기하니까 로마가 그래 한 2달 뭐 너가 스스로 옮기든지 말든지 그 시간 줄게 해가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공공구물 파괴 이런 걸 해가지고 쇠라든지 그 목재, 돌 이런 걸 구비하고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무기와 투석기 이런 걸 제조합니다. 그 당시에 8,000개의 방패, 18,000개의 칼, 3만 개의 창을 제조했다고 하는데 여성들은 그 자기 머리카락을 제공했다. 왜냐하면 투석기 이런 거 하려면 그 밧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자르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합심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뭐 제수도 석방하고 노예도 해방하면서 같이 싸우자 하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로마를 너무 변호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진행이 빠르면서 재미있게 책이 쓰여져 있는데 로마인 이야기야. 굉장히 인기를 얻은 책이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안 맞는 이야기가 있는가 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카르타고가 먼저 전쟁을 개시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데 그 오로스코파 전투는 마시니시가 먼저 공개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전쟁을 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가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은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고 생존하려면 16km 옮겨주는 게 맞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로마도 내륙국가 아니냐. 로마도 한 10만 이상 들어와 갖고 도시가 있으니까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로마와 성격이 달랐어요. 로마는 내륙국가이기도 하고 농업국가죠. 그러니까 상업 무역국가가 아닙니다. 그 무역국가에게 항구를 포기하는 것은 사행선고나 마찬가지예요. 항구가 없는 나라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러시아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과 전쟁까지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항구라는 것은 무역하는 국가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걸 그만두라 하는 것은 너가 다 죽으라 소리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카르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가정이라는 건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도 카르타고 주화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우리가 역사적 교훈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로마의 진정한 의도를 몰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로마의 의도는 조그만 전쟁의 그 약속을 위반한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카르타고 멸망에 있었다. 특히 경제적 번영에 대한 시샘과 질투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당시에 로마는 외부의 적이 다 없어진 지중해 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깡패가 되어 있었다 보면 됩니다. 그 깡패한테 장사하는 사람이 자리세를 내야 되는 형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카르타고의 전략은 로마 경제인들을 카르타고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누미디아와 다툼이 있다면 국경지대에 합작 농장을 건설한다든지 식민시를 허용하든지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경제적 이득의 일부를 로마에 내놓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왜냐하면 로마가 노린 게 그겁니다. 황금알 낳던 거의 황금을 안 나니까 거의 배를 자르자 이런 거니까 그 평화유지맹 로마군 주둔이라든지 주둔 비용을 댄다든지 일종의 속주세죠. 마케도니아도 멸망시키고 나서 속주세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는 당시에 전략이 동맹국 위주에서 속주 위주로 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타협안을 만들어내 가는 게 더 옳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티가 등 도시는 무조건 항복하면서 파괴를 면했습니다만은 물론 로마가 워낙 이 카르타고의 정오가 강해져서 제가 말하는 이런 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마는 그 카르타고의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경제인이나 장구들은 경제적 이익에 더 초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가정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배운 점은 상대방이 뭘 요구하느냐 그에 따라서 처신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